묵념.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정인 김대중 도서관장의 개의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대중 도서관이 노무현 재단하고 여러 행사들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TV까지 전부 다 모셔갖고 생중계하는 이런 행사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이 공동 토론회의 주제가 통합의 길 시민의 힘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 생각이 나는 거는 2009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시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6.15 행사를 63 빌딩에서 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관계자들을 거구장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사자우를 토하시면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 위기, 평화의 위기, 경제의 위기, 너무나 안타깝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극복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8월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진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을 때 봉화마을 가끔 찾아가 말씀드리면은 특히 그 사저들 앞에서 강연하실 때 항상 얘기하셨던 걸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청중으로 서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깨어있는 시민,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는데 아마 오늘 이 공동토론회가 거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통합의 길 시민의 힘.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통합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시민의 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두 분이 저희들에게 남긴 말씀 잘 새기면서 어떻게 새로운 좋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다 있습니다만은 첫 세션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걸 보여줬거든요. 우리 총선 이후에 변화한 시민사회 어떻게 볼 수 있고 시대 정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걸 우리 김옥희 교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정혜구 교수님께서는 또 20대 총선 이후에 한국 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아주 새로운 당선자들이죠. 김종민 더민주당 국회의원, 그 다음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그 다음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 세 분 모셔갖고 통합의 길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하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시간 반 꽤 긴 시간이지만은 계속 자리 지키셔서 좋은 결과 나오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1971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최종 유세가 장충단 공원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생으로서 김대중 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정말 빽빽히 청중이
가득 차가지고요. 뭐 그냥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몇 시간을 지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기다렸던 그때 김대중 후보가 늦게 도착해서 쉰 목소리로 전국을 돌고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거의 쉬어서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든데 아주 열변을 토하던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에서 망명 시절에 배웠던 그 기억도 새롭고 또 그 뒤에 인연이 어떻게 돼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정책기획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한상진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었고 위원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안철수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지만은 안철수 선생도 그때 같이 했던 기억도 나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김대중 도서관과 노무현 재단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가 많이 협력을 했을 것 같은데 참 뜻밖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은 여러모로 뜻깊고 또 주제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강조했던 것이 통합과 민주주의였죠. 두 분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 두 거인이 안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이때 두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들이 오늘 이 통합과 시민을 주제로 이런 주제에 아주 뜻깊은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시기적으로 20대 국회가 이제 막 개원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의 그 면면을 보니까 대단히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시간 반이 짧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고 오늘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통합의 길 시민의 힘인데요. 문정인 관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통합하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시민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시민의 힘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국민 통합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식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2009년 6월 11일 6.15 공동선언 9주년 특별연설에서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피미친 심정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2002년 11월 7일 충남대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통합은 공격하지 않고 타협으로 하나의 결론을, 공동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말할 수 있다. 타협으로 공동의 목표에 관해서 공동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통합된 사회이다. 이렇게 통합의 길과 시민의 힘에 대한 두 지도자의 생각은 비슷하셨던 것 같습니다. 7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통합의 방향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 1세션 4회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약 3분간 단상 정리를 한 이에 진행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카드를 분실하신 분은 앞에 데스크로 와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론과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가나다 순이기도 하고 사회자에게 가까운 순서로 이렇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가까이 계시는 저희 박명림 연세대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뭐 여러분들도 다 존경합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백성은 전 민변회장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조대혁 교수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집에 발표 내용은 이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자료집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자들께서는 한 15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 더 짧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가볍게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들도 한 10분 정도 때 굳이 10분은 안 채우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플로어에 계신 패널 분들께서도 충분히 발언할 시간을 드릴 테니 발언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 또 발언이 조금 곤란하다 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메모지에 작성을 해서 사회자에게 전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 김옥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문장인 김대중 도서관장님하고요, 우리 미래연 이정우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북한산에 가서 팔이 좀 다쳐가지고요, 지금 기부스 상태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주최 측으로부터 제가 청탁받은 원고 분량은 35매 내외 정도였습니다. 아마 발표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실린 것은 지금 40쪽 정도 되고요. 15분이면 충분히 그 핵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부여받은 주제는 2016년 한국사회 진단과 시대정신입니다. 그대들이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로 매 시대를 반영하는 저자 양반들 자신의 정신이라네. 게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건 아직 파우스트가 젊은 이 친구가 되기 전에 나이들은 교수였죠. 자기 제자인 바그너와 함께 주고받는 대화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고요.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자이트가이스트 독일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최초로 쓰여진 텍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해겔을 거쳐서 해겔 역사 철학을 거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신적 태도와 이념이 시대정신입니다. 현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국민통합 등 시대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언제부턴가 시야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선거용으로 소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시대정신은 밤하늘의 북극성과도 같은 미래 좌표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대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 차원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시대정신인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졌던
수상 투혼을 발휘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때는 문명의 위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마스가 말한 유토피아적 에너지가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가져온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역설적 현실이 쓸쓸한 현재의 시대적 풍경을 이룹니다. 이 쓸쓸함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불신으로 다시 분노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를 가로지르는 키워드입니다. 2030 세대는 청년 실업과 구조조정에 분노하고 400 세대는 퇴출의 공포와 노후 불안에 분노하고 6070 세대는 지나온 삶이 온당히 평가받지 못하다고 분노를 사귀고 있습니다. 분노사야말로 한국 사회의 현재적 초상입니다. 분노의 단적인 표현이 아래에서 다시 언급될 헬조선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파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극단적 표현이 유행하게 된 원인과 배경은 주목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적 차원에서도 시대적 불확실성은 두드러집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 신자유주의로의 체제 변동은 여전히 방향을 알기 어렵습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점령 시위부터 14년 유럽 연합 선거에서 나타난 극우 정당의 약진에 갇혀 최근 미국 대선에서 볼 수 있는 경희대학의 안병진 교수가 지적한 기존 백인 문명의 황혼기를 상징하는 트럼프 현상과 뉴딜 민주주의 복원의 꿈을 상징하는 샌더스 현상의 공전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구심력보다는 분화의 원심력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합니다. 미래를 예견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사회야말로 세계 사회의 현재적 초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먼저 2016년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를 저성장 불평등 위기의 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경제사회적 현상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성장과 불평등입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저성장과 불평등이 가져온 다양한 결과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에 대해서 저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성장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성장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장 중독은 압축 산업화가 가져온 병폐 중 하나입니다. 그 과실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덩치만 일방적으로 키우는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사회 갈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성장도 저성장 나름입니다. 우리와 같은 중견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3% 정도의 성장률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성장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협, 고령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인구 절벽과 그 결과인 소비 절벽이 가시화,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을 일상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 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2%가 될 것으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 없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새로운 수출 전략의 모색, 신성장 동력의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등 저성장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불평등의 구조화입니다. 불평등의 현실을 잘 보여준 것은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신분과 불평등에 대한 담론인 수저계급론입니다. 수저계급론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계급이 존재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그들입니다. 금수저가 최상류층이라면 흑수저는 하류층입니다. 두 계급은 출발 지점부터 다릅니다. 영어 유치원, 어학연수, 낙하산 취직이 최상류층의 성장 과정이라면 서민 어린이집, 알바 생활, 자발적 백수가 하류층의 성장 과정입니다. 금수저에게 은퇴 이후에 해외여행을 포함한 행복한 노후가 보장돼 있다면 흑수저에겐 쪽방촌에서 안타까운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저계급론과 의 등장과 연관해 주목할 것은 토마 피케티와 김낙연의 불평등 연구입니다. 피케티가 노동소득보다 재산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이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면 김낙연은 한국 사회에서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비중에서 상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견해가 맞다면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불평등이 갈수록 공고화되고 구조화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리차드 세넷은 뉴 캐피탈리즘에서
신자유주의가 갖는 그늘의 하나로 능력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대출 공포로 나타나는 생존 경쟁은 신자유주의가 강제한 능력주의의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능력주의와 비교할 때 수저계급론은 일종의 아리스토크라스인 귀족주의입니다. 재능보다는 태생이 중요하다는 게 귀족주의의 핵심입니다. 금수저의 광고한 귀족주의와 나머지 수저들의 과도한 능력주의가 기이하게 공존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수저계급론에 큰 공감을 표한 이들은 젊은 세대입니다. 신계급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 현실을 헬조선이라고 풍자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후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전쟁의 폐해를 딛고 모범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사례로 꼽혀왔지만 정작 현재의 사회 현실에 불만, 불신,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은 영광의 과거와 고뇌의 현재가 충돌하는 아이러니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문화적 불평등의 구조적 조건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교육, 소비, 문화생활에서의 계층 간에 커지는 크고 작은 격차들은 공동체를 분절화하고 결국 사회통합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고용정책,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재정정책, 위기의 공동체를 복원할 문화정책의 일대 혁신 없이 불평등 해소는 요원한 일입니다. 불평등 상황이 이러하다면 사회 통합에는 노란불이 아니라 빨간 경고등이 이미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 통합은 스스로를 사회 구성원으로 자각하게 하고 동료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 사회학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사회 통합이 약화되는 데는 물질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심화된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복지가 물질적 요인이라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사회를 생각하게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정신적 요인을 이룹니다. 물질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사회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회나 국가는 낯선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냥터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계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두 가지 삶의 전략이 존재합니다. 정원사와 사냥꾼 모델이 그것입니다. 정원사는 앞선 모더니티 시대의 인간상입니다. 세계와 삶은 하나의 정원이며 정원사는 자신의 계획대로 정원을 가까웠습니다. 바우만은 이러한 행복한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사냥꾼이 돼 끝없이 펼쳐진 사냥터에서 짐승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되느냐 아니면 사냥감이 되느냐가 이 우리 시대의 현주소라는 게 바우만의 견해입니다. 바우만의 주장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면 경쟁에 의한 경쟁을 위한 경쟁의 사회가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가야 할 직장이 없어도 이력서에 스펙을 빼곡히 써넣어야 하는 청년 세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료들과 또 다른 경쟁을 벌여야 하는 30대,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 피킨집 피자집을 열어도 거기엔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는 60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자아상입니다. 경쟁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회통합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OECD 최고입니다. 범죄율이 높아지고 때로는 특정 세력을 악마화함으로써 통합의 원인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선동주의가 강화됩니다. 지난해 9월 JTBC 보도에 따르면 2040 세대 가운데 88%가 한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선조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해 70여 년이 된 현재 우리 기성세대는 대체 어떤 사회를 일궈온 것일까요? 현실이 이토록 공공한데 화려했던 과거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2016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모범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는 통합이 사실상 고갈된 아주 당혹스럽고 낯선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를 이런 상태로 계속 놓아둔다면 한국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하는 사회 해체 과정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사회통합 제고를 서둘러야 할 까닭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시대 정신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런 분노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작 시대 정신이 실종됐다는 사실이 더없이 안타깝습니다.
밤하늘에 북극성이 없으니 망망대해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화라면 시대 정신은 그 변화의 분명한 방향을 선사합니다. 둘째, 갈수록 멀어지는 듯한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새로운 사회발전 좌표에도 시대 정신은 이 분명한 목표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성장 불평등 위기의 사회 통합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중 어느 하나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정치사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 대안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제시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만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기조로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더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국민의당은 공정 성장을,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가 국민 다수의 시선에선 부분적인 해법으로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만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제4차 산업의 도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만으로는 저성장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는 이중의 과제입니다. 이 두 목표를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선후관계와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는 제3의 시대 정신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단계로서의 경제 민주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2단계로서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지금 모색할 때만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분노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 또한 중요합니다. 분노의 1차적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주목할 것은 규범적 도덕적 자원의 고갈입니다. 헬조선, 수저계급론, 각자 도생 등이 함의하는 바는 공동체의 붕괴이며 이 붕괴를 제어하고 역전시키는 데에는 사회문화 통합을 새롭게 일궈내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요컨대 저성장과 불평등 그리고 위기의 사회 통합에 맞설 시대정신을 주조하고 추구해야 할 숙제를 우리 정치사회는 물론 지식사회와 시민사회는 시급히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정신이 품어야 할 세 개의 가치는 혁신, 공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제 그러한 시대 정신에 이런 이 가치들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민적 대표성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와 정치의 혁신,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원주의적 공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야말로 새로운 시대 정신이 품어야 할 키워드들입니다. 혁신, 공존, 보호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탐구야말로 2017년 대선으로 가는 도정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시민들이 발견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특정 집단이 그것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 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해준 말입니다. 소중한 친구여,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네. 그러나 삶의 황금나무는 초록색이지. 파우스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년이면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됩니다. 민주화 시대 30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 시민들이 새삼 발견한 것은 저는 세월호 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념도 생명을, 삶을, 인간을 선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사회든 지식사회든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이든 인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정신에 대한 활기찬 토론을 내년 12월 대선까지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목소리로 내용을 설파하시는 점. 두 번째는 시간을 단축해 주셨다는 점. 세 번째는 더욱 놀라운데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경제 토대의 면에서도 분석을 해주셨고, 저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부구조라는 측면에서 불평등과 위기라는 측면,
그리고 사람들의 또 정신적인 요소로서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는 계급, 귀족주의 이런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글에 안에 많은 내용을 넣었다는 점이 또 세 번째로 놀라운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제 토제나 상부 구조의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 변화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를 선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혜구입니다. 김호기 교수님께서는 뭐 사회 전반적인 어떤 시대 정신 부분을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총선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뭔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처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는 20대 총선, 내년에는 이제 19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양대 선거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와 내년 대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선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선거 결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그런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20대 총선 결과는 뭐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그쪽 앞부분에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 여러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 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이 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9대하고 20대를 비교를 해가지고 각 권역별로 표가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그 부분을 한번 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발제문에 보면 그 수도권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표 보면 뭐 다른 것은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그 지역과 정당 투표에 이제 그 제일 아래쪽에 소개라고 있습니다. 소개라는 부분만 중심으로 보고 그 밑에 있는 설명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구를 보면 새누리당 득표율이 한 7.7% 떨어졌습니다. 이거 표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92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대표를 했습니다만 바로 7.7% 정도가 떨어졌고 약 92만 표가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더민주는 한 2.5 정도 이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이제 30만 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더민주는 그 전에 이제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잘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그 하락률이 더 큽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11.62%가 떨어졌는데 약 138만 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10.58%, 126만 표가 되고, 더민주는 이제 11.62%인데 약 138만 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공이 100만 표 이상 표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의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청권을 봤습니다. 충청권을 봤더니 뭐 지난 19대에서 자유선진당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합당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19대 선거 당시에는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약간 올라갑니다. 약간 올라가서 이제 표로 계산하면 한 6만 표 정도 올라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선진당이 같이 합당한 걸 계산하면 거의 표가 안 올라간 편이에요. 충청도에서 새누리당은 표가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민주는 약간 뭐 상승을 했습니다. 5.3% 정도, 13만 표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투표는 새누리당은 이제 하락을 했고 2.58% 정도, 그 다음에 더민주도 이제 5.66 정도 이제 그 하락이 됐습니다. 그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에서 이제 하락한 표는 대부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경권, 대구 경북을 한번 봐주시죠. 대구 경북을 이제 봐주시면
지역구 투표에서는 대경권에서는 이제 5.6% 정도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하락이 됩니다. 13만 표 정도가 이제 줄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지는 않습니다만 더민주는 약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당 투표는 새누리당 투표율이 상당히 큽니다. 12%, 그러니까 약 27만 표 정도가 이제 떨어지고, 더민주는 거의 약간 떨어집니다만 거의 하락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구 경북이 새누리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정당 투표에서 한 10% 이상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좀 봐주시죠. 지역구 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약 한 4.4%, 16만 표 정도가 떨어졌고요. 더민주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7.3%. 이번에 이제 불경 쪽에서 더민주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성과가 좋았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6만 표 정도가 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공이 새누리당도 10% 정도가 떨어졌고 더민주도 3.2%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경에서도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제 그 득표율 하락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권 봐주시죠. 호남권이 이번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돌풍이 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역구에서 더민주가 19대에 비해서 15.8%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표로 볼 때는 약 한 42만 표 정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당 득표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대에 비해서 14.9%, 약 40만 표 정도가 떨어졌고, 이제 그 표들이 국민의당으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그 폭이 더 큽니다. 더민주가 19대에 비해서 37.5% 정도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약 97만 표, 100만 표 정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22%가 이제 떨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 제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추세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이제 각 권역별로 본 것을 전국적으로 다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5%가 떨어졌습니다. 5%가 약 한 120만 표.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약 120만 표 정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민주는 0.9%, 그러니까 약 22만 표. 그러니까 더민주는 거의 하락을 안 한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이 106만 표 정도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투표를 보면 새누리당이 9.3% 떨어졌으니까 한 220만 표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민주는 10.91%, 약 259만 표. 그 다음에 정의당도 73만 표 정도가 이제 떨어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더민주는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당 이전에 이제 표 계산이기 때문에 분당을 감안하면 좀 빠져야 되는데, 빠진 폭을 봤을 때 그냥 많이 안 빠진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대, 20대 총선 의석수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대 총선 결과의 이제 표심 이동을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표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 투표하고 이제 정당 투표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표가 이동했는가를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표를 그렸는데, 지금 여러분 그 자료에 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당 투표에 있는 그 표가 지역구 투표로 올라와야 되고, 지역구 투표에 있는 게 정당 투표로 내려가야 되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당 투표에 있는 그 표와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에 있는 그 설명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새누리당이 120만 표 정도가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은 22만 표 정도 빠지고, 정의당은 106만 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고 또 기타 부분까지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당이 14.9%, 357만 표 얻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이제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 그 결과로서 의석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새누리당이 105석, 더민주는 이제 110석, 정의당은 2석, 국민의당은 이제 지역구에서 25석 이렇게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투표는 그 하락폭이 더 큽니다. 새누리당이 221만 표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259만 표 떨어졌고 정의당은 이제 73만 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26.74%에서 636만 표가 얻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석수는 그 결과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각 정당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참패하고 뭐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국정 실패 중에서 경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경제에서 뭐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 무능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원천적으로 심판을 한 것 같고 계기적인 어떤 그런 원인으로서는 공천 갈등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도권하고 영남권에서 이제 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역구 92, 정당투표 126만이니까 한 100만 표 정도가 수도권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권 다 합치니까 지역구에서는 약 30만 표 정도, 그 다음에 정당투표에서는 한 60만, 64만 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새누리당 표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거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영남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표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선전을 했는데 정당 투표에서는 사실 대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뭐 선전을 했고 정당 투표는 대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개파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호남 또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반문재인 감정, 공천 실패. 그런데 상대적으로 젊은층은 더민주에 대해서 투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더민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투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수도권에서는 지역구에서는 30만 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정당투표는 138만 표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분리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정당 지역구 투표하고 정당 투표하고 다르게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그걸 계산을 하면 지역구에서는 이제 그 15.8% 42만 표가 빠졌는데 정당 투표는 97만 표, 약 한 50만 표 정도가 분리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 이제 호남권에서는 더민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리투표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하나의 새누리당과 더불어서 가장 커다란 패배자는 정의당인 것 같습니다. 거기 지역구에서는 106만 표 정도를 잃었습니다. 거의 뭐 4분의 3 정도를 잃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좀 덜합니다만 73만 표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정의당은 그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 최대 피해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을 보면 지역구에서는 이제 그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나왔죠. 그렇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호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비교적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적어도 정당 투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호남에만 한정된 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 표는 조금 약간 그 표 구성이 약간 상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일부에서는 주로 이제 호남 유권자들, 호남 출신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실망한 표입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한 표와 새누리당에 떨어진 표가 이게 같은 거냐라는 측면에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조금 새누리당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들으면 호남표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면 새누리당에 떨어지는 표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표 구성이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표심의 이동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정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남 지역에서는 영남 지역주의가 상당 정도 완화된 것이 그냥 그 득표율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경권, 그다음에 부울경권, 그 보면
뭐 지역구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약 한 5% 정도 떨어졌고 정당 투표에서는 약 10% 정도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건 영남 지역주의 약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남 지역주의 같은 것은 뭐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합니다만 저는 호남 지역주의 뭐 약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호남 지역주의, 그러니까 호남에서 집중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과거 민주당을 찍어줬던 표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으로 분열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의석수로만 보니까 나타나지는 않는데 득표율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구는 37.3 대 46.6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당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의 30.48, 그다음에 국민당의 47.49. 그러니까 사실 의석수가 아니라 득표율로 보면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표가 양당으로 이제 분산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 한 정당으로 이렇게 응집돼서 나타났던 표가 이제 두 당으로 그렇게 분열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과 영남 양쪽을 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벗어나면서 벗어났다기보다는 표가 떨어지면서 뭐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과 영남 쪽에서 표를 얻는 모습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국 정당의 모습도 좀 갖추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마 그 배면에는 자꾸 이제 젊은층의 유권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젊은층들은 뭐 지역주의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젊은층들이 이제 그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지역주의가 이제 희석되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투표율이 58%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층이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 효과가 상당 정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당 체제가 됐습니다. 여소야대 이제 국회가 됐고 이제 3당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보면 그 의석수의 122대 이제 167석인데 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새누리당이 41%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이 5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1대 56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득표율도 38.3 대 53.5, 그 다음에 33.5 대 59.5 이런 식으로 해서 야대 여수가 뭐 상당히 분명하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이 협조를 하면 상당 정도의 개혁 입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당들이 상호 협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경쟁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88년 때 노태우 정부 초기에 야대 여수가 되면서 이제 민주개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혁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당 체제 운영을 하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 연대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공주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독자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 느낌이 대체적으로 뭐 세 당이 각자 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이제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협치 얘기를 하는데 협치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협치라고 뭐 이런 말은 하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협치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더구나 이제 청와대가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 하나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치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들어진 20대 총선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게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제도적인 룰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개헌을 해야 된다든지, 벌써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지원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아마 손학규 씨도 뭐 정계 재편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를 뭐 어젠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룰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꾸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심사가 내년에 대선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야대 여수가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졌는데 문제는 야권이 분열된 속에서 이게 그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그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관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권이 잘 협조를 해서 대선에서 야권이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3자 구도로 갔을 경우에 그런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87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87년에 뭐 사당이 나왔죠. 민정당 노태우 후보,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신민주공화당 김영필 후보. 그런데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 27, 28% 합하면 55%인데 그때 분열돼서 졌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경험인데 사실 이번 총선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들이 잘해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굉장히 어렵사리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현명하게 잘 다뤄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되는데 정치권이 또 다시 한번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진 가장 커다란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년, 90년에 이제 3당 합당이 있었죠. 그래서 정당 체제는 87년, 90년 정당 체제가 만들어져서 내년까지 하면 3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이제 무너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일종의 전조 같은 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것이 한국 정치가 변할지 다시 과거로 회귀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있고 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 발전, 그다음에 한국 사회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도 잘해야겠지만 정치권이 국민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국민이 얼마나 그 이상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또 한 번은 기회를 제공했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야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지하는 호남의 많은 분들이 서로 상당히 경쟁 관계 속에서 미묘한 감정 대립 문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톤다운 시키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치권들이 또 뭐 자신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주어진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분 대통령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분 대통령이 일생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두 분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국민이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저는 진짜 잘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얼핏 보면은 뭐 그 수학 발표문과 같이 될 정도로 숫자가 많은 발표문입니다만은 뭐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